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40년 가까이 수업을 했는데 이제 수업에서 해방이 됐나 했더니 오늘 또 수업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이 수업이라고 하니까 좀 딱딱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요. 잠이 와도 좋습니다. 주무셔도 됩니다. 네, 저는 광주에서 살고 있고요. 제가 처음으로 천안에 오게 된 것은 8년 전에 8년 전에 천안 쌍용고에서 저에게 이 작가 강의가 와서 처음으로 천안 땅을 밟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굉장히 그 이름도 없는 무명,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랬는데 이 쌍용고에서 어떻게 알고 나를 이런 마음이 들어서 퇴근하고 KTX를 타고 저녁에 와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만났던 기억이 너무 좋아서 천안, 나의 천안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뒤로 이제 시내에 있는 가문비 나무 아래라는 책방에서 북토크도 했고, 자 오늘이 이제 천안의 세 번째 강의가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많이 상대로 수업을 하고 살았지만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만났습니다만은 대학생은 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내가 해줄 말이 어떤 말이 있을까 괜히 막 고민도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렇지, 내가 만난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저 대학생이 되어 있어. 내가 만난 우리 졸업생들,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여러분, 저의 제자는 아니지만 제가 마음을 그렇게 편하게 먹고 여러분하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주제가 나를 나답게 주체적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원래 출생은 전남 영광에서 출생을 했고요. 전남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신춘문예나 문예지를 등단을 해서 책을 펴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개는 최근 순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놓았는데요. 이 앞에 있는 두 개는 청소년 소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청소년 소설을 쓰면 어떻겠느냐라는 출판사의 의뢰로 인해서 청소년 소설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도 제가 청소년 소설을 쓸 생각을 안 했다가 출판사께서 오히려 저의 숨겨진 역량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두 책들이 굉장히 효자 종목입니다. 굉장히 저의 인세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저 세 번째 옥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책은 2020년 그러니까 아직 2년 반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서세를 찍어서 출판계에서 불황에도 불구하고 나름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역사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중기에 정말 어려웠던 시대를 살았던 한 여인의 삶이 지금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이야기는 이 소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끌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역할이 기대가 되죠. 엄마로서의 역할도 있고 딸로서 또는 아내로서 며느리, 친구, 이웃
또는 직장인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네트워크에 따라서 우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게 정말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잖아요. 엄마 역할도 잘하고 싶고 아내 역할도 또는 직장인으로서 역할 이 다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한계가 있어서 모두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서 불평을 들고 불만을 들으면 굉장히 힘이 빠지고 힘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살다 보면 안 그런 척 또는 괜찮은 척, 자, 이렇게 살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부터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아들로서 또는 지금 학생으로서 또는 딸로서 여러 가지 지금 나름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족스럽지 않고, 자,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럴 때 우리는 마음과 다른 어떤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럴 때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쓰게 되는데요. 이거는 크든 작든 누구나 다 이런 가면을 쓰고 삽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또는 그러고 싶어서 이런 가면을 스스로 쓰기도 하고 결국은 마지못해 쓰기도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가면을 쓰게 되면 자,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가면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이 생각하는 솔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고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싫어지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자, 이러면서 자기 기만에 이르게 되죠.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이 이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스스로를 불신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상대방이 이런 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도 마음이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나를 불신하는 것이 곧 타인을 불신하게 되고 결국은 세상을 불신하게 되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온통 이 세상은 거짓말로 가득 찬 세상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되면 내 스스로의 삶이 결국은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까지 가게 되죠.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언제 내가 마음에 든가? 만약에 내가 가장 나다울 때는 내가 솔직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진실한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죠. 자, 그렇다면은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물론 타인과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 있나? 그러면 타인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되고 내가 참기도 해야 되고 이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우리는 상당히 많은 수가 말하지 않아서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오해하고 갈등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내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함으로써 상대가 저것을 원하는구나 또 저걸 바라는구나를 알게 되고 두 사람의 갈등이 조정이 됨으로써 화해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진실한 관계를 맺게 되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가치 있는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마음에 들 때 타인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타인에게 까칠하게 하거나 불만을 말하거나 굉장히 그런 사람들의 내면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내 자신이 사랑하게 되거나 여유가 있으면 타인에게도 너그러워집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은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다 라는 믿음이 같이 옵니다. 아까 반대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세상을 불만 가득하게 살거나 또는 굉장히 못마땅하거나 내 스스로가 불행하다든가 이런 것의 상당 부분은 나 자신에서 비롯된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기만하지 않고 내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고 서로 진실하게 상대와 내가 만났을 때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이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인을 자기의 잣대로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충조평판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 왜 옷 그렇게 입어?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해?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준은 어디까지나 내 자신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눈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이걸 뭐라고 하지? 남들은 또 나를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어쩔까? 자, 이거 보세요. 왜 남을 내 잣대로 판단을 하고 내 자신의 행동과 말을 타인의 시선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까? 자,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옳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첫 번째 아까 말했던 청소년 소설 중에 하나인 이 빡치고 박차고라는 책이 2015년에 나왔는데요. 그때 쌍용구에 올 때에도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설의 첫 문장이 꼴린 대로 산다라는 문장이었거든요. 이 꼴린 대로 산다라는 말이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다. 내 자신의 부름에 따라 마음이 가는 대로 살되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다. 자, 이 소설은 고등학교 2학년 예술고 국악과 2학년 남학생의 주인공인데요. 거기에서 이 남자아이의 좌우명입니다. 나는 꼴린 대로 살겠어.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물론 그에 맞게 아주 재수없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자, 이 과정들이 거기에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남자아이의 말이 아니고 칸트의 말도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매 순간 너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라. 자, 그것은 이 누구나 내 마음대로 살겠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꼴린 대로 산다라는 말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른가?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모른가? 저도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느낀 것이 그겁니다. 나는 어디에 무슨 일을 좋아하니 어떤 학과에 가서 어떤 전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는 아이가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자, 그렇다면 모른다라고 했으면 문제냐? 그렇진 않아요. 아직은 커가고 있는 10대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은 10대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네 자신이 뭘 모른다고 해서 조바심을 내거나 기가 죽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나 꾸준하게 내 자신의 화두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서 천천히 내 꼴린 대로 길을 만들어가면 된다. 자, 그런 이야기로 안심을 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많은 어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기성세대들이
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는 이유가 그 개인의 사라기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도 많았다는 겁니다. 자, 아주 오래전부터 유교에 의한 가부장적인 교육이 바로 나 자신보다는 집안, 가문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이 60, 70년대, 80년대까지 군사 독재 시절을 건너오면서 내 자신의 욕망이나 내 자신의 소망이 아니라 국가가 먼저이고 개인은 거기에 희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기가 어려웠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뭘 원하는지를 귀 기울이는 방법 자체를 배운 적이 없고 그런 과정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그건 뭐냐? 집안에서 원하는 대로 또는 주변에서 주어지는 여건대로 자, 이렇게 살기가 쉬웠죠. 자, 그렇다면은 자,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선생님이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질 좋은 경험에 많이 노출을 시켜서 이것도 저것도 많이 해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학원 보내지 말고 아이와 함께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 있게 하는지를 계속 그 아이를 뒷바라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출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학교에 들어온 아이들을 선생님은 아이의 잠재적인 능력과 재능을 꺼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수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공교육입니다. 공교육은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교육이 말하고자 하는 입시의 최전선, 물론 저도 인문계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입시의 최전선에서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면서도 그러나 공교육의 선생이라는 그 정체성이 있지 않으려고 했던 게 수업을 다양한 형태로 이것저것 굉장히 모색을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을 하고 싶다, 저것을 하고 싶다, 너무 재밌겠는데? 그러면 한 번 더 해보도록. 그리고 또 한 번 더 해보면 더 재미없으면 말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보도록.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해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이 자, 있다 또는 없다. 아직은 없어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자, 거기에 물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능률적으로 최대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은 바로 이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건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뭐가 하고 싶냐? 뭐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아이들 책임인 것처럼 너는 뭐 하고 싶은 것도 없어? 이 녀석아. 이러면서 아이를 질책을 합니다. 그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이가 생각할, 행동할 여러 가지 기회를 어른들과 함께 모색을 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어른들은 해야 되는 거죠. 자, 어찌됐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자, 그것이 자,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쉽게 포기를 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기는 하되 억지로 버티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기꺼이 버티는 거죠. 저는 인생을 버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버틴다라고 하는 게 꼭 나쁜 말은 아닌 거죠. 자, 우리가 목표를 가지게 되면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목표를 설정을 하면은 반드시 그 목표를 올라가기에는 경사가 있습니다. 이 경사라고 하는 것을 오르는 게 쉽지는 않죠. 자, 그 경사를 낑낑대고 계속 올라야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자, 저는 그것을 버티는 거라고 봅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
자, 그럴 때 억지로 버티느냐, 기꺼이 버티느냐, 그 차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다.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그냥 하나로 끝내지 않잖아요. 그 다음 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 또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경사가 힘들고 힘들다.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목표를 높게 잡지 않으면 됩니다. 나 현재 이렇게 살아도 돼. 자, 그렇게 하면은 경사를 오르는 그런 힘듦이 더 적겠죠. 그러나 누구는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그 경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경사를 오르기 위해서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이 버티는 걸 억지로 버틸 것이냐, 기꺼이 버틸 것이냐 하는 차이일 뿐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길을 내 스스로 찾는 사람은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마음까지 만들어지게 되죠. 끝까지 책임지겠다. 자, 그렇다면은 타인이 이렇게 간섭을 하고 억압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버티는 힘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내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가보겠다라는 용기를 갖게 되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갈등이나 또는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갈등과 불화에 굴하지 않을 미움받을 용기가 때로는 필요하죠. 여러분 이거 책 제목이죠.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아까 소설 옥봉과 관련해서 정말 주체적으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여인은 자, 이렇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릅니다. 500년 전 여인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 이 여인은 조선 중기, 그러니까 1550년 정도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죽었으니까 90년대까지 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왕실의 그러니까 왕손이죠. 그 아버지가 덕흥대원군의 후손이기 때문에 왕실의 후손인데 불행히도 소녀로 태어났습니다. 자, 아버지 이봉이 다른 데서 이 여자아이를 낳아서 집으로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아이를 낳는 순간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복자로 결국은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살게 되는데요. 이 소설 속에도 나오지만은 이 여자의 아버지가 엄마가 패족이라고 하면 그 당시 정치적인 격변에 휘말려서 산속에 은거에 살던 그런 여자였기 때문에 끝까지 이옥봉의 엄마가 누구다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소녀로 들어와 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계모인 이 장 씨가 굉장히 학대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차별을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여자는 태어나서 바느질을 하고 술을 놓고 또 삼강행실도나 이런 여자들이 공부해야 할 것들을 또는 배워야 할 것들이 적지 않은데 너는 왜 책만 읽고 시만 쓰고 맹자를 찾고 논어를 찾고 이러느냐. 여자가 목소리가 높으면 또는 많이 배우면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 법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 여자가 할 일을 억압적으로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름이 수건인데요. 이 수건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봅니다. 그래서 공부를 같이 하고 같이 시를 짓고 굉장히 그 눈부신 발달에 대견스러워하고 기특해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 결국은 계모는 첩으로 이렇게 결혼을 시키려고 하고 자기는 그렇게는 안 하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 장안에서 가장 유명한 그 당시에 이율곡과 함께 과거 진사시에서 동반급제했던 조원이라는 사람에게 나는 저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선택을 해서 그 여자에게 그 결혼을 합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결혼인데 자기 아버지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결국은 성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은 시를 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결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를 쓰면 안 된다라는 당시에 그러니까 여자가 많이 배우거나 여자의 목소리가 담장 밖으로 나가거나 자 이런 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시를 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남편과는 굉장히 잘 맞고 또 이렇게 눈높이가 같으니까 잘 맞는데 나머지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특히 본처라고 할 수 있는 사람하고도의 갈등도 있고, 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중에 이 시를 잊고 혹시 몰래 쓰게 되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이 집안에 어떤 산지기 처가 와서 자기 남편이 억울하게 잡혀갔다. 정말로 이 억울하다. 그래서 탄원서를 써달라. 그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가엾이 여겨서 결국은 탄원서를 시 한 편으로 써서 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여자는 남편에게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굉장히 불행하게 살다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근데 그 물에 빠져 죽을 때 자기 시를 썼던 시들을 몸에 두르고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체가 떠내려가서 중국에서 발견이 되고 그 시를 중국 사람들이 모아서 시집으로 만들어내서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시인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조선 중기는 바로 당쟁이 몰아치던 굉장히 살얼음판 같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자, 이렇게 칼날이 피를 부르던 그런 시대였지요. 자, 이 규정이라는 이 시는 바로 이옥봉의 시입니다. 그래서 저 소설 속에는 시가 이야기와 함께 계속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이옥봉이 자수와 바느질, 예법 이런 여러 가지 것보다 시를 짓고 책을 읽고 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자기는 선녀이고 소실이고 또 첩으로 이렇게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말이죠. 그래서 이 이옥봉은 그렇게 여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던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이옥봉의 성격은 굉장히 부드럽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는 이해가 배려가 많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옥봉을 정말로 생각했던 하인들의 정말 아낌없는 그런 돌봄을 받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으로 이름 대신에 수건이라는 이름 대신에 옥봉이라는 호를 스스로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부모의 이름이 아닌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자기의 눈높이에 맞는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합니다. 이 과정이 상당히 좀 흥미진진해요. 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 결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굉장히 그 과정을 보면 자기 아버지가 애를 쓰긴 하지만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 시를 짓는데요. 이 시가 개인의 정서에서 머물지 않고 전쟁의 부당함이라든가 약자에 대한 아픔이라든가 또는 단종이 억울하게 폐위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사회적인 발언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이 여성의 시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굵고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시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당시의 시대에서 용납하지 않았던 재능으로 인해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치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이 이옥봉은 왜 이렇게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쳐야 했는가? 만약에 자기 그러니까 계모죠. 계모가 원하는 여자대로 살고 또 자기의 본처가 말하는 그 식으로 소실로서 해야 할 행동이나 여러 가지 배려나 이런 것들에 더 맞춰서 잘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자, 그 시대에 맞게 그렇게 살았다면 이렇게 비극적으로 죽지는 않았겠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옥봉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어떤 삶이 진실한 삶인지, 그리고 그것이 인간을 위한 삶인지, 자,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그의 주옥 같은 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인생은 마쳤지만 그의 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불후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 왜 죽으면 다 네 몸 썩어서 없어질 것인데 네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사냐? 우리가 그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최고라는데 네가 그렇게 해서 죽어서 뭔 영화를 보겠다고 그렇게 사느냐라고, 네가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고난을 겪는다 한다면 자기가 죽어서 영광을 보겠다고 고난을 겪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은 뭡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내 목소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불행한 삶은 결국은 불후의 시로 남았다는 거죠. 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조선 중기죠. 굉장히 사화와 당쟁이 아주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여기 남편 조원도 굉장히 아까 이율곡과 같이 진사에서 동시 장원급제를 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자, 그 정도로 이조 전랑을 하고 굉장히 촉망받는 이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화에서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원의 입장에서도 자기 몸 살리는 것도 굉장히 힘든 그런 판인데 아내가 사회적 목소리를 낸다,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이런 여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또 단종의 폐위의 부당함을 토로한다든지 또는 약자가 희생당하는 전쟁을 한탄한다든지 또는 힘없는 백성의 무죄를 주장한다든지, 자, 물론 세 번째 요 요인 때문에 결국은 쫓겨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탄원서 때문에 그 억울한 잡혀간 그 하인의 남편이 결국은 풀려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당신의 소실이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남편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아까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내가 만약에 자수 삼강행실도 뭐 집안 살림, 길쌈, 자, 이런 것들을 하고 산다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나 책 읽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자, 그 사회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산다면 행복할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집안에서 원하는 사람 또는 주변에서 원하는 사람, 이런 역할, 이런 삶을 산다면 내 스스로가 행복할까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직장을 가서도 마찬가지죠. 자,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나의 성취감이 느껴지고 보람도 있고 즐겁다라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억지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위에서 시키니까 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따라서 해야 돼. 자, 여러분 이럴 때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수없는 갈등과 방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목소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자기의 소신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해병대 그 수사나 또는 검사에서 누구, 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신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밖에서 누르는 압력이 큰가, 내 안에서 말하는 압력이 큰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밖에서 누르는 압력이 못 이기면 결국은 거기에 굴복하게 되는 거지만, 내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압력이 크면 밖에서 누르는 압력을 이겨내겠다고 마음먹게 됩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같은 보통의 소시민들은 외부적인 압력에 더 굴하면서 굴복하면서 결국은 마음이 없이 한탄하면서 술 마시면서 이렇게 살죠, 보통. 자, 그러면서도 견디기 어려워. 상대를 원망해. 포기해. 자, 그러면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야. 뭐 이래 가면서 합리화를 합니다. 세상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둘 다 어렵습니다. 외부의 압력을 이기는 것도 어렵고 내 안에 스스로의 목소리를 누르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를 지킬 것을 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도 없고 아무도 이제 주위에 남아있지 않는 이 소녀에다 소실로 들어왔던 이 여자의 삶은 자기를 지킬 것이라고는 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는 여인의 평생을 지탱해 줄 지팡이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시를 짓는 자는 오로지 고통의 깊이 앞에서만 예를 갖출 뿐입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고 슬픔을 슬픔으로 느끼는 힘, 그리하여 고통을 정면으로 통과하는 용기, 그 초연한 수용이야말로 시 짓는 자의 유일한 덕목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설의 맨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 조원의 아들인 셋째 아들이죠. 조희일이 사신이 되어서 명나라로 축하 사절단으로 가서 황제를 만나고 그 다음에 대신과 축하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신이 자기를 초대를 해서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서 헌한사련의 시집이 나오고 이옥봉의 시집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 시를 처음 가져오는 방식으로 소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대신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를 짓는 자는 오로지 고통의 깊이 앞에서 예를 갖출 뿐입니다. 자, 그래서 진실 앞에서만 무릎을 꿇었던 여인, 시 짓기는 자신의 삶을 확인하고자 하는 존재 증명, 나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옥봉이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를 안 썼을까?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여기서 소장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말한 탄원서. 이 탄원서를 써주지 않으면 쫓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어쨌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지만 자신의 끌림대로 살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 말은 뭐냐? 그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았을 건데 그러면은 거역할 수 없는 제 안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명은 자기가 스스로 물길을 내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운명은 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모양대로 물길이 생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명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늘이 정해줬다 그런 거 없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물길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내 운명은 내가 만든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옥봉의 삶을 제가 주체적으로 산다는 것으로 초점을 맞춰봤는데요.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온몸으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바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이 작품을 맨 처음 쓰기 시작한 게 2003년 1월 1일이었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 굉장히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하면서 2년 가까이 자료 탐색을 하고 탐구를 하고 그래서 쓰기 시작한 게 2003년부터입니다. 제가 왜 1월 1일이라고 정확히 기억을 하느냐면 그때가 겨울방학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집 근처 가까운 데서 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거기에 날마다 출근을 해서
이 소설을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날마다 일기를 썼습니다. 1월 1일, 자 오늘은 어디까지, 오늘은 어디까지, 날마다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가를 날마다 기록을 했습니다. 노트에. 그래서 그 노트를 보면서 얼마나 하루 초조하고 조바심 있게 바로 이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가를 지금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출간한 것은 2020년에 나왔습니다. 햇수로 18년 만에 책이 나온 거죠. 자, 왜 이렇게 그러면 많은 시간이 걸렸는가? 물론 제가 18년 동안 이 작품을 가지고 계속 쓰고 있고 고치고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그 중간에 아까 말한 청소년 소설도 쓰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 소설을 이렇게 오랫동안 완성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가? 그것은 이 여인의 삶의 이 현재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게 의미를 정확하게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옛날에 역사적으로 이 한 여자가 그 시대에 이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죽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 살다 죽고 태어나서 죽고 하는데 다른 그 사람도 이렇게 살았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이 여자의 삶은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도 각이 잡히질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작품을 2020년에 우수출판 콘텐츠에 내보라는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 뒷부분 마무리를 못한 상태에서 결국 냈습니다. 거기에 선정이 되니까 그해 출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급하는데 제가 지금도 실감하는 말 중에 마감이 영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감이 결국은 이 작품을 끝까지 가게 하더구만요. 그래서 결국은 이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바로 그 다음에 우수문학 우수도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걸쳐서 이 작품이 쓰여졌지만 지금까지 많은 독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로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그러면 초점은 여러 가지로 작품을 감상합니다. 예를 들면 이걸 역사소설로 보기도 하죠. 조선 중기에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쭉 거기에 진전이 되고 거기에 살면서 남편과 이 여자의 삶이 쭉 같이 연관되니까 역사소설. 그 다음에 이제 연애소설로 보기도 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가 나오잖아요. 시. 그러면은 예술인으로서 시란, 이 시대의 시란 무엇인가? 문학이란 무엇인가? 자, 이 시대에서 문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또 문학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작품을 가지고 나는 이 여자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까?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이런 관점에서 보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문사철이 다 들어있다라고 독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제로 그러면 나를 나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가? 그에게 맞춰본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가?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것들을 질 좋은 경험들을 다양하게 해보면서 이것은 재밌고 그렇지 않고 재밌고 그렇지 않고 자 그러면 재밌는 것을 한 번 더 해보고 이러면서 그 물길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어린이는 한 알의 씨앗이다. 씨앗이 여러분 어린이 모든 사람들은 다 안에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씨앗이 안에서 재밌는 것을 한다고 느끼는 순간 저는 씨앗이 꿈틀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에서. 그러면 한 번 꿈틀하면 한 번 더 해보면 두 번 꿈틀, 세 번 꿈틀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씨앗이 껍질을 깨고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 껍질을 깨고 나와서 결국은 싹이 돋고 그 다음에 순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내가 물을 주고 더 정성껏 기른다는 것은 내가 그 방면에 노력을 해서 결국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많은 걸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제가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보면 그때 이런저런 경험하기는 너무나 시간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험, 여러 가지 또 숙제, 또 수행평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간접 경험으로라도 우리는 책을 읽어보자. 내가 어떤 진로, 어떤 분야에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방면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자. 그래서 이 방면이 맞나? 안 맞나? 이런 것을 찾아보는 방법을 이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독서를 내 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독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지금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대학교에 왔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그 중도 탈락이나 반수나 또 이런 학생들도 많고 또 내가 이렇게 원하는 과학 또는 내가 원하는 이 전공이 정말로 앞으로 전망이 있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갈등과 회의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도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미래를 탐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도 여러분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고등학교에는 책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가게 되면 엄청나게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제 막상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간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럴 때 여러분에게 독서를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워낙 이 비주얼한 이런 영상이 많다 보니까 이제 독서에 치중하기는 좀 많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독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독서는 책을 읽다 보면은 공감을 하게 되죠. 어떤 책은 공감을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경험과 또는 어떤 감정이 그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맞닿은 지점에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의 어떤 이 눌러놓았던 감정들이나 경험들이 끌어올려집니다. 제가 여기서 마중물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여러분 혹시 마중물 들어보셨나요? 그 시골에 가면 작두샘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펌프질이죠. 펌프로 해서 물을 길어 올리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바로 물이 나오지 않죠. 거기에 한 바가지 물을 올리고 계속해서 이 펌프질을 하면 밑에 있는 물이 끌어올라와서 물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독서는 바로 뭐냐? 바로 맨 처음에 부어주는 한 바가지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물에 의해서 결국은 내 안에 것들이 끌어올려지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눌러놓았던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이런 것들이 다 잊어버리고 없었고 단조롭고 무기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런 외부 자극을 통해서 끌어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까지.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독서는 나의 풍부한 과거의 정말로 그 원석과도 같은 그 많은 보석이나 여러 가지 것들까지도 끌어올려지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끌어올리는 게 지금 독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나를 비추는, 그러니까 내 이야기에 끌어올려진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책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감정이 맞닿은 지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나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독서는 바로 나를 비추는 그런 거울이 되는 것.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비로소 나를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압니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모르는 것이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인정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어떤 과대 포장으로 스스로 막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싶을 때가 있죠. 실체의 사실에 멀지만. 자, 그래서 이 독서를 통해서 나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하는 것을 외부 자극으로 끌어오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독서는 성장하게 하는데 결국 우리가 많은 책들을 읽었다고 하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 기억이 안 납니다. 다 잊어버려요. 책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지은이가 누군지 주인공은 누군지 또 어떤 사건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읽어? 하는 말도 나오겠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콩을 올려놓고 계속해서 물을 주면 다 바로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빠져나가 버렸다고 해서 그 콩나물이 그대로 있는 건 아닙니다. 콩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 싹이 돋아서 점점 자랍니다. 여러분의 정신의 내면의 키는 이 독소에 의해서 끊임없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양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독서를 통해서 나란 누구이고 나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어떤가, 나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좋은 경험 중에 하나가 독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글쓰기를 보태면 어떻겠는가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은 글쓰기, 저 고등학교에서 국어 담당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너무 제 이야기만 많이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책을 저자 서명해서 6권을 가져왔습니다. 혹시 원하는 어떻게 해서 6분을 골라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해 이옥봉이 임진왜란 때 결국은 쫓겨서 죽었습니다. 어쨌든 투신 자살이긴 하지만, 자, 그때 임금이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자, 끝나고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옥봉 책 읽은 분? 그러면 어떤 퀴즈가 좋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글쓰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기 자신을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요. 자, 구슬꿰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하거나 이럴 때는 종잡을 수 없죠. 이 종잡을 수 없는 것을 노트에다가 메모나 낙서를 한번 해보면 어떤가요? 그것을 글을 쓰면은 좀 더 정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듬다 보면은 구슬꿰기처럼 하나의 목걸이나 하나의 뭐 반지 또는 뭐 화환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겠죠. 저는 이 감정을 그냥 놔두고 있지 않고 이것을 글로 낙서를 처음에는 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정리해서 정제를 시키면 내 생각이 정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글쓰기는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를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서 내 내면을 볼 수가 있게 하는 거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글쓰기는 자기 치유다라는 말을 썼는데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말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이렇게 일기처럼 물론 써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기로 썼을 때와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쓰게 되면 훨씬 더 정돈을 하죠. 그런데 내 이야기가 누군가가 공감을 하고 같이 나도 힘들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는 어떤 상황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이 나만의 이런 어려움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너의 어려움과 나의 어려움이 만나서 우리들이 서로 합쳐서 연대가 되고 유대가 형성이 되죠. 원래 고통이나 고민이 남한테는 말하기 전에는 내 안에서 꾹꾹 눌러 놓고 있을 때에는 음습한 곳에서 습기가 많은 곳에서 굉장히 곰팡이처럼 커집니다. 발효되고 부풀어 오르죠. 터질 것 같습니다.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밖으로 꺼내놓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치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 햇볕에는 살균작용이 있어요. 여러분 습기가 많은 곳에서 곰팡이 같은 것들을 밖에 꺼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찌그러지죠. 내 고통이나 내 아픔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밖으로 꺼내놓으면 대단치 않구나라는 걸 내가 내 자신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꺼내놨을 때 상대방과 함께 나도 말 안 했을 뿐이지 나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걸 글로 하는 겁니다. 글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가 내 이야기를 밖으로 끄집어냄으로써 자기 관조와 함께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 그것이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그게 바로 나를 치료하는 치유의 첫걸음이죠. 여러분 글쓰기 치유라는 말 들어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나의 글이 누군가에게, 그러면 작가는 내 자신을 먼저 치유하고 독자를 만납니다. 근데 그 독자가 그렇게 반응을 보내오게 되면 우리는 같은 생각으로 이 세상을 유대하면서 연대의 손길을 보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옥봉에게 시가 그의 삶의 존재 증명이다 또는 기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이 세상에 살았다, 나 지금 살고 있어, 나 여기 있어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존재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글쓰기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마 그 다이어리나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해서 쓰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머릿속에 담고 있을 때와 정리를 했을 때의 그 차이가 엄청 다르죠. 그리고 그것을 뭐 SNS에 올리거나 또는 블로그에 자기만이 보는 어떤 글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20살 때, 23살 때 바로 나는 이런 생각으로 살았구나라는 것의 삶의 기록이 됩니다.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내 삶을 쭉 돌아보게 되는 이런 과거에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나 표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누군가와 같이 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로 소통할 수도 있지만 글로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도 글도 다 소통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말이 막히고 글이 막히면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거의 자폐적인 삶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것을 말하기 또는 글쓰기로 우리는 누군가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글쓰기라고 하는 게 일기와 다르게 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 자신도 쓰레기 같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별의별 엄살 뭐 이런 것들을 타인에게 공유하게 된다 했을 때는 굉장히 정리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내 스스로가 정리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바로 내면의 정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힘을 합치게 됩니다. 아, 세상에는 나만 이러지 않구나. 우리 모두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러면 글쓰기란 무엇이었는가? 자,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저는 굉장히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 몇 번 있는 동안에 저는 이 글쓰기가 나를 중심을 잡아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크게 고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고생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아픈 사람들의 어떤 힘이 되는 글을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직접 정말 삶이 이래도 되는가라고 생각할 만큼의 그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제가 작가로서 그것을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아, 정말 이제는 조금 타인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약간의 자격이 생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힘이 났습니다. 작가로서. 자, 나는 사회의 부조리나 내 슬픔이라고 하는 게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부모님이 편의점을 하는데 망했어요. 그러면 온 식구들이 다 달라붙어서 해도 망할 수 있는 건 그 아버지가 뭐랄까요? 게을러서나 또는 뭐 잘못해서나 이런 게 아닙니다. 구멍가게를 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편의점이나 이런 사회적인 이런 변화가 골목 상권까지 전부 다 침투하게 되는 이런 방식에 의해서 개인이 버틸 수 없는 사회의 구조적 변화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이럴 수 없는 이런 과정에서 아픔이 오죠. 여러분 이때 IMF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직장을 잃었어요. 아버지가 잘못을 해서 직장을 잃었냐?
아빠가 게을러서 그러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내 슬픔이라고 하는 게 내가 잘못해 생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슬픔은 이 사회 구조적 모순이 결국은 나라고 하는 어떤 개인까지 휩쓸어 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가정에까지. 자,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내 고통이나 내 아픔이나 우리의 아픔이 바로 결국은 큰 사회의 모순 속에서 같이 설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하거나 감추거나 이러는 것보다 오히려 나의 고통이 너의 고통과 우리는 맞닿게 되죠. 자, 그래서 저의 가정의 위기도 그랬습니다. 아,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거는 분명히 이 사회적 모순이 있어. 나는 그 모순을 증언해야겠어. 작가이기 때문에. 자, 이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교사이면서 소설을 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가 많았죠. 왜냐하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면서 소설을 쓰고 책을 내고 한다는 게 시간 부족에 엄청나게 시달리잖아요. 너무 힘들죠. 그다음에 성과도 없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갈등이 생기고 다 놔버릴까? 왜? 이도저도 아닌 것 같다. 나는 소설가도 제대로 못하고 교사로서도 제대로 못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다. 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이 청소년 소설을 쓰게 되면서 보다 더 교사다운 교사가 되어야,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좋은 청소년 소설을 쓰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내게 되고, 자, 이런 이 과정에서 여기까지 오고 무사히 운 좋게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조금 글쓰기 좀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과 가르치고 생활하고 하는 것이 좋았을 뿐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잘한 게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그게 내가 원하는 꼴린 대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대학 나오고 무슨 거대한 높은 사회적 지위가 아니더라도 저는 제 스스로 이만하면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글쓰기란, 자, 내 안의 목소리를 따라가게 하고 결국은 나를 나답게 하고 결국은 내 스스로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것이 여러분 이 사진이 경기도 파주에 만들어진 이옥봉의 묘소입니다. 묘소. 저는 이제 이 묘소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2003년부터 쓰기 시작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2017년에 조성이 됐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책이 나올 때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독자분께서, 파주에 사시는 독자분께서 이 책을 자기가 사서 읽고 그 책을 묘소에 헌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음식과 책을 같이 사다가 바쳤더라고요. 그 소식을 제가 나중에서 알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산에서 이 북사인회를 하는데 이분이 또는 그 집안, 조원 집안에서 와가지고 안내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거기를 가서 이렇게 참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행히 조원 집안에서 지금도 쟁쟁하더라고요. 그 조원 집안에서 저는 굉장히 저를 공격적으로 나오면 어떡하나,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굉장히 거기서 고맙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파주의 한민고 학생들하고 다시 한번 거기를 가서 참배를 할 때도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분이 바로 문중의 어르신인데 거기서 계속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500년 전에 이 여인이 바다에 빠져서, 물에 빠져서 이렇게 녹도 혼으로 이렇게 허공을 헤매다가 비로소 2017년에, 그러니까 450년 만에 유택이 뭡니까? 죽은 후에 가진 자기 집이죠. 집을 갖게 됐습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이 집안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중이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소실이잖아요. 이 소실을 자기 문중 안에 묘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훌륭한 이 옥봉의 묘를 이렇게 만들어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됐죠. 혹시라도 여러분이 나중에
이 근처에 가시게 된다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의 질문을 듣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는 무조건 쓰라고 하고 싶어요. 일단은 내가 좋은 작품을 써야겠다 하니까 막 말도 아끼고 막 다듬고 막 이렇게 의식을 하면 처음부터 진척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쓰고 싶은 대로 그냥 쭉 써가고 나중에 고칠 때 그것의 3분의 1을 다 털어내더라도 일단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잘라내는 거죠. 필요한 것만 놔두고. 자, 얼추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때 계속 눈으로 보고 우리가 활자 이렇게 퇴고를 하잖아요. 소리내서 읽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내 글을 소리내서 읽으면 리듬이 생깁니다. 좋은 문장은 소리내서 읽을 때 어색한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문장이 자꾸 뭔가 현학적이거나 아니면 꾸밈이 뭐 더 들어가려고 하면은 꼬이거든요. 그 꼬인다라고 하는 건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제일 마지막 지점에서는 항상 내 글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걸리적거리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문장을 계속해서 잘라내서 문장을 맞춥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장을 길게 쓰면 엉키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게 훈련하는 방법을 길러서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어려움이 덜한데 그냥 쭉 쓰다 보면은 길고 짧다 막 이런 것에 의식을 안 하고 쓰게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는 문장을 짧게 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리내서 반드시 읽어보고, 거기서 리듬을 타지 못하면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시면 하십시오. 아버지는 왕족의 부모님이셨죠. 전 남자에게 아름답다는 얘기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왕족의 자녀였지만 서녀였고 아주 본처에게 고문 아닌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글을 아주 잘 썼기 때문에 그 시절에 나는 내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 정도의 학대 당연히 받아들였죠. 우리 아버지 저를 어느 사람에게 보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한 조언이라는 남자를 찍었습니다. 결국은 그분의 아내 소첩이 되었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시를 절대 쓰지 말라는, 세상에 시를 쓰지 말라니요. 아니 연극 배우한테 연극을 하지 말라 그러고, 밥을 먹고 싶은 사람에게 저 흙을 퍼먹으라면 얼마나 갈증이 날까요? 그렇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주 행복했습니다. 뭐 처음에 시를 안 쓰니까, 남자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남자가 있으니까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가씨, 산지기초가 저에게로 왔습니다. 그래, 자네 밥 먹었어? 지금 밥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 남편 아시죠? 알지. 법이 없어도 살지. 소도둑으로 몰렸어요. 아가씨 어릴 때부터 시 잘 쓰셨구나. 희한하셔서. 아니야. 나 시 쓰면 안 돼. 시 쓰면 안다고 바라본 산지기초의 발톱. 피가 촉촉하려져서 즙처럼 나오는. 시가 막혀. 아씨 최고예요. 풀려났어요. 나는 그 순간 가둬뒀습니다. 거리로 내쳤습니다. 처음엔 며칠 있으면 손을 부를 줄 알았어요. 가지고 온 좁쌀은 다 바닥이 나고, 겨울이 오고 봄이 오는데 도대체 저를 부르지를 않더라고요. 그날 저는 기억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떠올려봤습니다. 그래, 이 좁쌀을 퍼먹으면 내가 며칠은 살 거라고.
난 이역복이야. 옥처럼 반짝반짝 빛나라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마지막까지 밥 먹다가 죽는 건 원치 않아. 좁쌀을 들기름 장사한테 가서 들기름과 바꿨습니다. 막 바꿨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몰래 쓴 시. 정말 한지 앉아 썼습니다. 이 모든 시에 제가 들기름으로 먹이고 혹시라도 틀어질까봐 손 만지기까지 하고. 저 이 옷이 요즘 한지 참 유행하죠. 한지로 만든 내 서방님 만나러 가는 옷차림이라고 제가 얼마나 신바람 났겠습니까. 그러나 시 좋아하는 여자의 마지막 수위가 될 줄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시 써봤죠.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시라는 거는 정말 너무나 내 숨구멍을 꽉 찌르더라고요. 마음하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세상에 조선 땅에 산만 올라가도 언덕만 올라가도 이렇게 환한데 바닷가도 정처 없이 올라갔어요. 죽자고 마음 먹으니까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그래, 나는 조선 땅의 옥봉이 시를 쓰는 여자야. 그래, 시 쓰는 여자라고. 예전에 전에 봤어? 중국 땅에 왔어. 세상에 어느 여자가 조선 여자 같아. 세상에 얼굴 뜯기고 다 뜯겼는데 이 몸뚱이에 두는 시 있지? 이게 시인지 뭔지 모르겠어. 한자가 쫙 때리는데 하나도 풀어지지가 않았어. 여러분, 나는 시 쓰는 여자 옥봉입니다. 감사합니다. 연극 배우 김자숙이시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자,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들이 보통 카톡을 가지고 가족끼리도 단톡방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요. 굉장히 말이 짧아요. 말이 짧아서 우리가 한 문장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것을 2번, 3번으로 탁탁탁 단타로 이렇게 딱 날리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말이 긴 우리의 이 말이 되게 지리멸렬하게 느껴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글만 이렇게 단타로 날리는 게 아니라 말도 단타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말을 자기의 그런 속을 이렇게 완성된 어떤 하나의 온전한 소통이 좀 어렵습니다. 갈수록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너무나 빨리 이런 우리의 이 속도, 세상 속도가 바로 그 영향을 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단타로 이렇게 막 날리게 되면 일단 첫 번째는 생각이 정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타야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지만 말의 실수를 주워 담기도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서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 점점 없어집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상담을 할 때도 아이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말을 못합니다. 갈수록 그게 좀 더 심해지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SNS나 이런 데 올리는 것도 인스타란가 요즘 페북도 지금 안 하고 다 인스타 쪽으로 갔죠. 자, 이런 인스타에서도 긴 걸 보면은 여러분 힘들잖아요. 참고 오래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이나 이런 말이 정제되지 않는 그런 채로 단발성으로 거의 이렇게 날리다 보면 생각의 깊이도 없고 혹시라도 실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글쓰기를 해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가져라는 거죠. 이렇게 단타로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온전한 글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자, 그래서 생각은 그 사람의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사유, 지혜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언어나 이런 표현에 있어서도 조금만 더 신중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대답이 됐을까요? 네.
혹시 개인적으로 저기 블로그나 이런 데에서 글을 주기적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막 인스타나 이런 걸에서도 가능하지만 제가 왜 블로그를 이야기를 했냐면 생각을 조금 더 길게 정리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측면인데요. 일기처럼 쓰십니까? 블로그에 올리신 리뷰, 책, 영화. 예. 그 주기적으로 하는 편인가요? 잘하시고 계시네요. 저도 이 리뷰도 하고 지금은 제가 이제 KBS 라디오에서 오늘의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냥 읽었을 때와 자, 책을 많이 안 읽습니다. 요즘 학생들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자, 그런데도 책을 읽었을 때와 읽고 나서 생각을 정리했을 누구죠?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와 그 다음에 정리를 해봤을 때 이게 다 다릅니다.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결국은 이 일을 하는가가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읽었을 때보다도 아까 리뷰를 쓰거나 이렇게 했으면 내 생각이 훨씬 더 정리된 상태에서 깊은 사유와 어떤 하나의 문학성까지도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의 성장 기록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20대를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썼으면 좋겠다. 그냥 사진이나 이런 것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내 사유를 넣을 수 있는 글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선생님 지금 반 거의 되는데 끝내도 될까요? 예.